선진국의 대형 슈퍼마켓 냉장 진열대에는 흰살 생선 필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생선은 학교, 병원, 공공기관의 정기 급식에 흔히 포함됩니다. 한편 전 세계의 번화한 재래시장과 산업용 주방에서는 같은 생선이라도 지역 문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톤 이상의 이 생선이 소비됩니다. 희귀하거나 사치품은 아니지만 수억 명의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생선입니다. 연간 시장 규모가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생선은 140개국 이상에서 거래되며 연어와 같은 고급 어종보다 가격이 40%에서 60% 저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물고기는 세계 식량 사슬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외형이나 야생에서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식품 생산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 덕분입니다. 빠르게 자라 6에서 8개월 만에 수확 크기에 도달합니다. 잡식성이라 다양한 저렴한 사료를 섭취할 수 있어 농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생애 주기 초기에 나타납니다. 많은 어종이 탁 트인 물에 알을 낳는 것과는 달리 이 종은 독특한 번식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은 수정된 알을 며칠 동안 입에 물고 다니며 포식자와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부터 알을 보호합니다. 부화 후 어린 물고기들은 스스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높은 생존율을 가져옵니다. 한 쌍의 번식 개체가 1년에 여러 번 번식하여 한 번에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는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체 수 증가 속도가 양식 사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더욱이 이 물고기는 적응력이 뛰어나 담수, 야겸수 등 다른 많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어종이 번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양식업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사료 전환율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어종은 약 1.5kg의 사료를 투입하여 1kg의 물고기를 생산합니다. 다른 인기 있는 양식 어종들은 이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고 성장 속도가 느리며 가격도 더 비쌉니다. 투입량이 적고 성장 주기가 짧으며 위험 부담이 적은 이 어종은 대량 식품 생산에 가장 적합한 어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이 한계에 다다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사육 밀도를 극도로 높입니다. 그 결과 수질이 악화되고 양식장 바닥에 쓰레기가 쌓이며 질병 발생 및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화학약품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자연 하천으로 탈출하면 급속도로 번식하고 먹이와 서식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많은 담수 서식지에서 이들은 식량 공급원에서 침입종으로 변모했습니다. 폐수 처리 및 환경 피해 관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종종 매우 저렴한 소매 가격에 묻혀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생존과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생산자들은 이 종의 양식이 중단되면 많은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은 잘못된 생산 관리가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압력 사이에는 현재 식량 생산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를 양식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 생태계를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이 물고기의 여정은 일반적으로 시골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농부들은 잔잔한 수면에 손으로 곡물을 뿌려주곤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소규모 활동은 거대한 산업형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작동하고 폭기 장비는 일정한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동되며 수확은 정확한 시기에 맞춰 계획됩니다. 거대한 담수에 점차 대형 그물이 설치되고 그물은 깊숙이 가라앉아 거대한 우리를 형성한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수면이 요동치고 두꺼운 거품이 일고 바닥에 부유물이 휘몰아친다. 어업은 강이나 개방된 호수와 같이 통제가 덜 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강한 조류, 약한 그물, 불안정한 발판은 잦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부들은 종종 물속에 서서 작업하는데 물고기가 그물 사이로 격렬하게 움직일 때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연안 지역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탄 작은 배가 새벽녘에 출항하여 기술보다는 경험에 의존해 하루 어획량을 확보합니다.
특정 어업 지역에서는 파도의 높이는 비교적 잔잔하지만 강한 돌풍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물은 대부분 손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한번 끌어올릴 때마다 위험이 따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수십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양식장이 완전히 다른,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강렬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양식되지만 수확 방법은 대규모 어업과 유사합니다. 펌프로 수위를 낮추고 거대한 그물을 연못 위로 끌어올려 물고기들을 점차 좁은 지역으로 몰아넣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20에서 50톤의 틸라피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 많은 지역에서 틸라피아는 양식 어종이자 반자연 서식지에서 잡히는 어종으로서 예업 산업 내에서 뚜렷한 회색지대에 존재합니다. 농업과 어업의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계가 이 어종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틸라피아 어획은 전통적인 어종 분류의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자연 어획인지 산업적 생산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틸라피아는 강, 연안 어선, 양식장 등 어디에서 잡혔든 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어획 장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시점부터 생선은 더 이상 단순한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매 순간이 매우 중요한 전 세계적인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품 배송이 지연될 경우 해당 제품이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 될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이 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획 직후 생선은 전통적인 생산 지역의 냉장 유통 시스템으로 바로 보내집니다. 몇 시간 안에 세척 및 냉동 과정을 거친 후 냉장 보관된 컨테이너에 담겨 장거리를 이동하여 주요 유통 허브로 운송됩니다. 소비자 시장에서 틸라피아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며 대다수 소비자는 이 물고기의 원산지나 양식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틸라피아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획되지 않습니다. 산업적인 양식 시스템에 들어가면 물속을 흐르는 대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합니다. 가공시설 내에서는 공정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선을 손질하고 크기별로 분류하고 정밀하게 무게를 재고 포장합니다. 대형 공장에서는 하루 100톤에서 3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 한 마리당 약 35%만이 일반적인 필레 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부산물의 소비 패턴은 세계 각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틸라피아가 냉동 필레, 가공 요리 또는 단체 급식 형태로 판매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통째로 판매되어 가정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말리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끓이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기는데 이는 틸라피아를 둘러싼 오랜 요리 전통을 반영합니다. 틸라피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어획 방식과만 연관된 어종이 아닙니다. 이제 틸라피아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변모하여 원산지에서 분리된 채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됩니다. 바로 이러한 분산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경제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지, 그리고 틸라피아가 왜 세계 식량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산업의 성공은 고급스러움이나 희소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에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전 세계 학교, 병원, 저소득 가정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생선 한 조각 뒤에는 거대한 노동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양식장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관리하는 노동자, 추운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공장 직원, 그리고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물류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중소규모 양식업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물론 예상치 못한 번영까지 보장할 수 있는 꾸준한 연간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틸라피아는 매일 수백만 끼의 식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식사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 및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 내에 핵심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틸라피아 양식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특정 어종이 개량되어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필수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용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두 가지 다른 서사적 흐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량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 노력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식량 생산 효율이 크게 증가하면 환경적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균형, 책임, 그리고 장기적인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고밀도 틸라피아 양식장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환경 스트레스에 가시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저하, 양식장 표면 색깔 변화, 바닥에 쓰레기가 서서히 쌓이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양식 환경이 점점 더 혼잡해짐에 따라 물고기의 생존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약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 밀도를 극도로 높이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는 제한된 수역에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처리 비용이 급증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틸라피아가 인근 자연 수로로 유입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뛰어난 적응력과 빠른 번식력 덕분에 틸라피아는 토착종들과 먹이 및 서식지를 놓고 빠르게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이처럼 한때 저렴한 식량 자원으로 여겨져 가치가 높았던 어종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관심사는 생산량 그 자체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즉, 식량 공급이 지나치게 저렴해지면 그 숨겨진 비용은 어디로 전가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해결책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물을 지속적으로 여과하고 회수할 수 있는 폐쇄형 양식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물 사용량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상당한 초기 투자,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능한 관리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법은 즉각적이거나 보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생산 효율성은 자연 시스템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 모니터링,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달성됩니다.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틸라피아는 다른 어종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입니다. 이러한 관리 용이성은 틸라피아가 전 세계 식량 공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환경적 압력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사례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이나 특별함을 이야기할 때 틸라피아는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명성이나 고급 요리와는 거리가 먼 생선이죠. 하지만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세상에서 이 소박한 생선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억 개의 식사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은 틸라피아가 전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과소평가되는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서부 텍사스에 침수된 들판은 새벽녘에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요한 물 위에는 수천 개의 금속 함정이 마치 빗줄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바닥에 진흙이 갑자기 터지고 수백 마리의 새빨간 가재들이 펄럭이며 요란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이 분야에 능숙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흙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이 지역 전체를 텍사스의 붉은 금광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농부들은 어떻게 진흙, 햇빛, 바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을 주 전체의 경제적 상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을까요? 텍사스 농부들이 어떻게 가재를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탈바꿈시켰는지 살펴보세요. 루이지애나의 푸른바이유 지역에서는 케이준 양념과 공동체 정신이 가득한 가족 모임의 일부였던 가재의 역사는 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재는 당시 습지에 살던 농부와 어부들이 먹던 단순하고 정제되지 않은 요리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언젠가 100만 달러짜리 특산품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후반 텍사스 사람들은 수요가 급증하자 텅 빈 논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재 양식에 손을 대었고 수십 년 만에 휴스턴, 리버티, 보몬트 주변 평원 곳곳에 1,500개가 넘는 농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농장들은 마치 기름칠이 잘 된 농업기계처럼 운영되었습니다. 텍사스에는 세 가지 황금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열을 유지하는 점토질 토양, 꾸준히 따뜻하고 습한 샘물, 그리고 넓은 경작지가 모두 가재 성장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농부들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벼가 수확되면 밭의 깊이를 낮게 유지하고 가재를 방류하여 천연 식량원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폐쇄형 생태순환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쌀은 땅에 영양을 공급하여 토양에 이롭고 가재는 다음 벼 농사를 위한 토양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땅에 이롭습니다. 겨울에는 가재가 동면에 들어가고 봄에는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재는 진흙 속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는 작은 갑각류입니다. 단 몇 주 만에 1헥타르의 벼에서 1.5톤 이상의 가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재 양식 중심지가 되었으며 성장률 면에서 루이지애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연적 요인, 생물학적 순환, 그리고 인간의 혁신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현대에 들어 가재는 전통 요리일 뿐만 아니라 텍사스를 특징짓는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재는 소박한 것을 귀중한 자원으로, 논을 지속 가능한 부의 원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텍사스의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첫 햇살이 반짝이는 호수를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떤 평온함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재 수확은 기온이 가장 높고 물이 번개처럼 빠르게 증발하는 낮에 이루어지며 농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끈적끈적한 진흙, 벌레떼, 그리고 남부의 덥고 습한 태양 아래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극도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눈의 안내를 받으며 작은 금속 보트들이 반짝이는 바다를 헤치고 나아갔다. 농부가 첫 번째 덫을 제거하기 위해 무릎을 꿇자 금속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곧이어 수십 마리의 붉은 가재들이 맹렬하게 마구 휘두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텍사스 가재 양식업의 전형적인 노동, 집약적인 리듬은 햇살이 반짝이는 젖은 등껍질에 반사되어 다채롭고 티끌 하나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온이 화씨 32도가 넘고 습도가 100%에 가까울 때 수백 마리의 가재를 일렬로 잡아 올리는 것은 진정한 지구력 시험이 됩니다. 한 통에서 잡히는 가재는 약 1kg 정도에 불과하지만 더위와 습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숙련된 수확 작업반은 아침 몇 시간 만에 트럭 한 대 분량의 가재를 수확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물의 열기가 너무 강해 지치지 않기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봄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해류 때문에 배가 앞뒤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재를 잡기 위해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텍사스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어획물을 다른 어획물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의 연료가 되는 작은 갑각류를 잡기 위해 농부들은 남부 텍사스 특유의 혹독한 환경을 매일 견뎌내야 합니다. 수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햇볕 아래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직접 맞닿게 되고 가장 강인한 자만이 다음 계절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침수된 들판에서 나와 힘든 수확기를 견뎌낸 후 가재는 보몬트의 현대 산업 세계로 진출합니다. 이곳에서는 수작업 양식이 자동화된 냉연강 생산 라인으로 대체됩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가재를 한 묶음씩 고출력 소용돌이 컨베이어에 투입하고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자동 센서를 통해 몇 인치 오차 범위 내에서 분류합니다. 그 후 수백 킬로그램의 가재를 거대한 압력 솥에 넣고 끓여 혼란스럽고도 리듬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금속성 소리와 하얀 증기가 어우러져 이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가재는 익는 즉시 급속 냉동 시스템에 넣어 본래의 풍미와 단맛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텍사스는 시장 확대 경쟁에서 루이지애나를 앞지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규정은 모든 공정 단계에서 준수되며 모든 배치가 수출 전에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적인 풍미가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기술 덕분에 텍사스주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융합과 세계화의 상징인 가재는 연못에서 시작된 소박한 시작에서 차가운 철제 사슬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레드골드가 미국 남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이라는 사실은 텍사스 주민들이 이 해산물에 얼마나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텍사스 주민들에게 크래피쉬는 단순한 생계의 원천을 넘어 공동체 의식과 화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크래피쉬 시즌이 시작되면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크래피쉬 보일 크러피쉬 보일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뜨거운 냄비에 크래피쉬, 옥수수, 소시지, 감자를 넣고 케이준 양념의 매콤한 향을 듬뿍 얹어 조리합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각 가재를 저마다 다른 흥분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맥주병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저녁 식사뿐 아니라 미국 남부 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스프링에서 열리는 케이준 가재 축제와 같은 중요한 행사는 이 행사의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데 이로 인해 소박한 식사는 다채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재를 단순히 먹는 데 그치지 않고 텍사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할 소중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굳은 살이 박힌 손길 끝에 텍사스의 가재 양식은 여러 세대의 농부들의 노력 덕분에 현대적인 농업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면을 모니터링하는 드론, pH, 용존 산소량, 온도를 측정하는 사물 인터넷 센서, 그리고 생물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전에는 진흙과 바람으로 가득했던 침수된 들판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드론은 몇 분 만에 연못 지도를 작성하고 센서를 통해 농부의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인공지능은 번식 주기와 성장률을 예측하고 수확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농장의 평균 수확량이 25% 증가하여 이전에는 진흙 속에서 손으로 가재를 잡던 방식이 정밀하고 효율적인 농업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크래피쉬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준 음식 1kg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거대한 가치 사슬이 관여합니다. 이 가치 사슬에는 사료 공장, 콜드체인 물류, 주간 운송, 그리고 케이준 음식을 판매하는 수십 개의 케이준 레스토랑, 투어, 축제가 포함됩니다. 텍사스의 크래피쉬 산업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6천 명 이상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씨 64도, 섭씨 18도 미만 또는 화씨 33도 섭씨 34도 이상의 기온은 2022년 가뭄으로 수백 개의 양식장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가재의 대량 폐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재는 특히 기온에 민감합니다. 텍사스주는 가재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2배, 3배로 치솟으면서 가재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혁신적인 농부들은 적응형 농업 전략과 기술을 접목한 물 센서, 산소 공급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트랩을 활용하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가재는 단순한 생계의 원천을 넘어 텍사스의 활력, 의지, 그리고 개척 정신을 상징합니다. 평범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초월하는 상징이자 미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입니다. 가재가 진흙탕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역사는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꾀할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평범한 활동이라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상 속 물건들 아래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와 함께 다음 여행에 참여하세요. 매년 미국의 어부들은 수십억 마리의 게와 바닷가재를 잡습니다. 이 엄청난 양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수백만 달러를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산물 산업은 미국 경제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톤크랩, 블루크랩, 메인 랍스터, 알래스카 랍스터와 같은 귀중한 해산물은 각각 단단한 껍질부터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맛까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어우러져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산업은 번창하고 있으며 갓게와 랍스터는 양식, 어획, 가공, 수출로 이어지는 긴 가치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이 사슬의 각 단계는 정밀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해역은 게와 랍스터로 유명하며 메인에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까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텍사스 가재 양식 이야기는 현대 농업의 잠재력과 취약성을 모두 반영합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이 산업의 규모가 아니라 한때 저급한 식량으로 여겨졌던 평범한 종이 어떻게 혁신,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지입니다. 이는 경제적 변혁이 기술이나 투자자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성공이 더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어종, 특히 온도에 매우 민감한 어종에 기반한 산업은 차용 안정성에 의존합니다. 기후 변동성, 물 부족, 그리고 생태계적 부담은 이미 가재 양식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다음 가뭄은 수년간의 발전을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광범위한 환경 회복력에 대한 고려 없이 드론, 센서, AI와 같은 기술적 해결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길입니다. 더욱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은 기술과 생태적 계획을 결합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수생작물, 수질을 보호하는 순환 시스템, 그리고 소규모 농가를 재앙적인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주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농업은 의존하고 있는 환경에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텍사스 가재 양식은 인간 독창성의 강력한 사례이지만 혁신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제 당면 과제는 단기적인 성공을 농부와 생태계가 의지할 수 있는 미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